오후 3시 반, 복도 끝에서 탁탁탁 하는 구두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동 휴게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보던 노인들의 고개가 일제히 닫힌 출입문 쪽을 향합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누군가는 굽은 허리를 조금 더 꼿꼿하게 세우며 조심스레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죠. 하지만 이내 하얀 앞치마를 두른 요양 보호사가 간식 카트를 끌고 들어오자 팽팽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옅은 한숨소리와 함께 흩어지고 맙니다. 올해 72이 된 박순자 할머니도 늘 그 문을 바라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서울 마포구의 낡은 골목 어귀에서 20년 넘게 작은 찌개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셔터문을 올렸고 펄펄 끓는 뚝배기를 수십 번씩 맨손으로 나르며 억척스럽게 외아들 진우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식담을 꾸려가면서도 할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없었던 건 오직 단 하나뿐인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해 참한 며느리를 얻고 대출을 끼고서라도 서울 한복판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한 아들 진우는 순자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도 아들 가족이 명절마다 찾아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건네면 그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할머니의 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서 일한 탓에 찾아온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은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게 만들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벼운 치매 초기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두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자 결국 아들 내외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경기도 외곽의 쾌적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밥도 잘 나오고요. 저희가 주말마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아뵐게요. 요양원에 입소하던 첫날, 진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붙잡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야, 걱정 마라. 내 친구들도 다 요양원 갔다. 요즘은 여기가 현대판 고려장 그런 거 아니다. 밥 차려주지, 청소해주지, 친구들 있지. 내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러냐. 너희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애들 훌륭하게 키우면 그게 내 호강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아들 내외의 차가 요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볼 때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는 찬바람이 휑하게 불어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어올린 자신의 집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툭 떨어져 나와 생면부지의 노인들과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처음 두세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아들의 약속대로 주말마다 진우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면회를 왔으니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부드러운 빵을 잔뜩 사들고 올 때면 순자 할머니는 일부러 휴게실 한가운데 앉아 면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빠서 그렇지. 참 효자야, 효자. 이번에 과장 승진도 했잖아. 순자 할머니는 봉실 노인들에게 은근슬쩍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할머니의 어깨는 천장까지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의 낯선 냄새와 차가운 병상도 주말에 찾아올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는 낙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요양원 창밖의 풍경이 초록에서 단풍으로 물들어갈 즈음 그 자랑스럽던 구두 발걸음 소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이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아들의 전화에 순자 할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회사가 먼저지. 여기 노인네 들여다볼 시간이 어딨냐?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잘 챙겨라. 며느리도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인데 주말에는 좀 쉬게 놔두고. 전화를 끊고 나면 곁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이 묻곤 했습니다. 아들 안 온대요?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오히려 조금 자랑스러운 투로 대답했습니다. 아휴, 회사에서 하도 우리 아들을 찾으니 바빠서 못 온다네. 내가 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 젊은 사람들이 주말에 쉬어야지. 차 막히는데 여기까지 뭐 하러 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토요일 아침부터 입고 있던 분홍색 카디건의 단추를 괜히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며느리가 작년 생일에 사준 그 카디건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장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아들이 올까 싶어 아침 식사도 남기고 머리에 물까지 발라가며 곱게 빗어 넘겼건만 정작 찾아온 것은 짧은 전화 한 통뿐이었죠. 그날 오후 내내 순자 할머니는 휴게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코미디언들이 나와 박장배소를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신경은 온통 복도 끝 출입문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혹시 바쁜 일 끝내고 깜짝 놀래켜주려고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식사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다른 병실에는 면회객이 북적였습니다. 옆 침대 쓰는 최할머니네는 딸, 사위의 손주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시끌벅적하게 치킨을 뜯고 갔습니다. 치킨 냄새가 병실을 채울 때 순자 할머니는 애써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자는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속이 상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시큰거리는 코끝을 긁히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2주에 한 번이던 발걸음은 겨울이 되자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해가 바뀌자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점차 그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유는 늘 합당했습니다. 손주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졌다거나,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한다거나, 아들이 독감에 걸려 도저히 운전할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것들이었죠. 그 모든 이유 앞에서 순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란 늘 그런 존재니까요. 자식이 바쁘다는데, 자식이 아프다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엄마 보러 와야지 라고 투정 부릴 수 있는 드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의 삶이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이 곧 부모의 체면이자 안도감이었기에 할머니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머리로는 1000번, 10,000번 아들을 이해했지만 심장은 야속하게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만 들리면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굽이 낮은 실내와 끄는 소리 사이로 가끔 외부인의 묵직한 구두 소리나 경쾌한 운동화 소리가 섞여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순자 할머니는 하던 숟가락질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어 문 쪽을 향했습니다. 행여나 문이 열리고 어머니 하며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이 보일까봐 쭈글쭈글해진 두 손을 꽉 쥐고 찰나의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이 다른 노인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순간 꼿꼿했던 할머니의 허리는 다시 푹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들뜸과 기나긴 실망의 반복. 그것은 늙고 병든 몸이 겪는 통증보다 훨씬 더 할머니의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양원의 일상도 점차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머리맡 서랍장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요양원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카스텔라 빵과 두유, 귤 같은 것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 부드러운 빵을 참 좋아해.
다음에 오면 주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랍 깊숙이 간식을 숨겨두었지만 손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빵에는 새파랗게 곰팡이가 슬었고 청소를 하던 요양보호사가 기겁을 하며 썩은 과일과 빵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릴 때마다 할머니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생한 빵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는 78의 김말순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만 꼬박 5년 차인 이른바 고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크게 하며 돈을 끌어모았던 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집 사주고 가게 차려주며 재산을 다 물려준 뒤 빈손으로 요양원에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면회조차 뚝 끊긴 지 3년이 넘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겉보기에 아무런 미련도 상처도 없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 말순 할머니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는 순자 할머니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은 늘 배터리가 100%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행여나 아들 전화가 올 때 배터리가 없어서 못 받을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충전기를 꽂아둔 채 다녀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야속한 전화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의무감에 참 짧은 안부 전화 외에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엄마, 그 전화기 틀어지겠어 아주. 자식들 지들 먹고 살기 바쁜데 뭐하러 오라가라 야? 안 오면 안 오는갑다 하고 우리끼리 텔레비나 보고 놀면 그만이지. 말순 할머니가 툭 던지듯 위로를 건네면 순자 할머니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내가 언제 오라고 했수? 지들이 하도 온다고 난리인 걸 내가 바쁜데 오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중이지. 우리 진우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좁은 병상에 누울 때마다 이번 주말에는 오려나? 내일은 전화라도 한 통 길게 오려나? 하며 애타게 가슴을 졸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굳은 자존심은 겉옷처럼 빳빳하게 걸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지독한 외로움이 소리 없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거나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면 그 외로움은 더욱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푹푹 찔러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카네이션을 달고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올 때면 순자 할머니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세면대 물을 세게 틀어놓고 거울 속에 비친 쭈글쭈글하고 초라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들에게, 특히나 요양원 사람들 앞에서 자식에게 잊혀가는 늙은이로 보이고 싶지 않은 알량한 체면. 평생을 진우 엄마라는 이름표 하나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훈장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늘어가는 한숨만큼 밥맛은 뚝뚝 떨어졌고 소화도 되지 않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판에 나온 미역국을 뒤적거리며 또다시 멍하니 닫힌 문 쪽만 바라보던 순자 할머니에게 말순 할머니가 다가와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쾌활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엄마, 숟가락 들어. 다 식은 미역국 뒤적거리지 말고 억지로라도 떠넣어. 말순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힘없이 쥐어진 숟가락을 빼앗아 미역국에 푹 담그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넉살 좋은 웃음기는 싹 가신 단호하고도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당황해서 쳐다보자 말순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그동안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진짜 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엄마,
내 말이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꼭 참고 들어봐. 자식들 안 오는 거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여? 아프고 바쁜 거 다 핑계여. 우리 같은 노인네들 보러 오기 싫어서 안 오는겨. 형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신대요. 우리 진우는 진짜로 회사에서 뭐? 부장 달고 이사 달면 부모 볼 시간도 없다디? 순자 엄마 꿈깨. 우리는 인자 저 문 밖에 세상 사람이 아니여. 자식들 인생에서 우리는 이미 한물간 퇴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여. 순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욱하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말순 할머니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봐. 젊은 것들이 주말에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 이 퀴퀴한 냄새나고 다 죽어가는 늙은이들만 모여있는 요양원에 뭐하러 오고 싶겠어. 여기 오면 지들 마음만 무겁고 돈 들어간 거 생각나고 부모 아픈 거 보면 죄책감 드니까 아예 외면해버리는겨. 요양원에 돈 달달이 붙이니까 지들 할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속편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사람 마음이여. 우리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원래 그래. 말순 할머니는 툭툭 붉어진 핏줄과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순자 할머니의 마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왜 바보같이 오지도 않을 사람 발소리에 평생을 매달려. 문짝만 쳐다보고 있으면 순자 엄마 속만 문드러져. 자식한테 목매지 마. 여길 들어온 이상 진우 엄마가 아니라 그냥 늙고 병든 박순자로 혼자 살다 가는겨. 그 인정하기 싫은 꼬라지를 빨리 인정해야 여기서 버텨. 안 그러면 미쳐 죽어.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귓가에는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라. 인정해야 버틴다. 그 서슬퍼런 텍트 폭력은 뾰족한 비수가 되어 순자 할머니가 겹겹이 쳐두었던 방어막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바쁘다, 내가 이해해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걸었던 최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순자 할머니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짬을 내어 온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 자신도 죽어라 식당 일을 하면서도 진우가 아프다고 하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온몸을 바쳐 키워낸 내 분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감옥에 어머니를 맡겨두고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우가 특별히 불효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너무 무겁고 늙어가는 부모의 존재가 그들의 현실 앞에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판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화장실 거울 앞에서만 몰래 훔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 수도 없어 할머니는 앙상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평생을 진우 엄마로 살았던 한 여자의 세상이 요양원의 차가운 식탁 위에서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음을 인정하는 뼈아픈 눈물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구부정한 순자 할머니의 등을 그저 투박한 손으로 묵묵히 쓸어내려줄 뿐이었습니다. 휴게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코미디언들의 웃음소리가 무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서슬퍼런 텍트 폭력이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지나온 70년 평생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가마솥 끓는 연기에 눈물을 훔치며 찌개를 끓이던 젊은 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달아빠진 밑창의 신발을 신고 또 신었던 중년의 날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박순자라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진우 엄마만 존재했을 뿐이죠. 아들이 내 세상의 전부였고 아들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적표를 들고 뽐낼 곳이라고는
이 비좁고 외로운 요양원 병실뿐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정작 그 성적표를 안겨준 아들은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의 기상음악이 울려 퍼졌을 때 순자 할머니의 일상에는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벽에 꽂혀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툭 뽑았습니다. 늘 100%를 유지해야만 안심이 되던 낡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숫자가 99%, 98%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전화기를 서랍장 맨 아래 칸, 곰팡이 핀 카스텔라를 버리고 비워둔 그 칸에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던 그 끈질긴 미련을 서랍 속에 함께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늘 입던 분홍색 카디건 대신 아주 오래전 남대문 시장에서 직접 고르고 샀던 짙은 쥐색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화사한 분홍색 옷은 아들이 올 때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대 의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대에는 관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았으니 그저 내 몸이 편하고 따뜻한 옷을 입기로 한 것이죠. 아침 식사 시간, 휴게실에 모인 노인들은 어김없이 닫힌 복도문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시선은 더 이상 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에 놓인 식판에 집중했습니다. 순자 엄마, 오늘따라 밥을 푹푹 잘도 떠먹네. 속이라도 후련해진겨? 옆자리에 앉은 말순 할머니가 씩 웃으며 묻자 순자 할머니는 입안 가득 시금치 나물을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려 형님 말이 맞았어. 문짝 쳐다본다고 안 오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속만 썩어 문드러지지. 이제부터는 진우 엄마 말고 그냥 박순자로 살다 갈라요. 남은 목숨 밥이나 든든히 먹고 테레비나 보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어쩌겠어. 담담하게 내뱉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체념에서 우러나오는 이상한 홀가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등바등하던 그 헛된 자존심, 다 큰 자식의 삶에 여전히 내가 중요한 존재이길 바라던 늙은 어미의 쓸쓸한 욕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요양원의 진짜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 창가에 앉은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창밖에 앙상한 겨울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바깥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조차 모른 채 오직 등 뒤의 발걸음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봄날도 여름날도 다 지나갔다. 이제 겨울인 것을 억지로 봄이라고 우겨서 뭐하겠나. 떨어지는 낙엽은 그냥 떨어지게 트는 게 자연의 이치인 것을. 순자 할머니는 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문 밖의 환상을 쫓지 않기로 결심한 노인의 굽은 등 위로 차갑지만 맑은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요양원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종이접기나 색칠 공부 같은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하러 오면 내가 애냐며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 제 어미가 정말 치매든 노인네 취급을 받는다고 속상해할까봐 알량한 체면을 차렸던 탓이죠. 하지만 이제 순자 할머니는 윷놀이 판이 벌어지면 말순 할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제일 크게 목청을 높이고 삐뚤빼뚤한 솜씨로 스케치북에 크레파스 칠을 해댔습니다. 순자 엄마, 그 장미꽃을 와 그리 시커멓게 칠한데 장미는 빨개야지. 아유 형님, 내 맘이지요. 내 속이 새카맣게 타서 꽃도 시커멓게 나오나 보지 뭐. 그래도 다 칠해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멋이 있구만. 자조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껄껄 웃음도 터뜨렸습니다.
요양원의 쳇바퀴 같은 일상이 갑자기 즐겁거나 행복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지루하고 쓸쓸한 시간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견뎌내기 위한 조용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정말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먹고 눈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나 창밖으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볼 때면 벌컥 진우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 새끼,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지,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감기나 안 걸렸는지. 10달을 품어 낳고 평생을 바쳐 키운 핏줄입니다. 그 징글징글하고 끈끈한 그리움마저 하루아침에 무썰듯 싹둑 잘라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그리움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 하루 종일 문 앞을 서성이거나 눈물을 짜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순자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획 돌려버리곤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다 큰어른이 알아서 잘 살 것지. 지 처자식이 다 챙길 텐데 내가 걱정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내 무릎 박수시는 거나 신경 쓰자. 서랍장 구석에 처박힌 전화기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 꺼내 충전만 해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진우에게서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이번 주도 바빠서 못 가네요. 죄송해요. 하는 변명 섞인 문자가 와도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긴 답장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글자 혹은 그래라는 짧은 말만 툭 남기고 다시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티내고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아들의 연락 유무에 내 하루의 기분과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늙은 어미의 사골푸짐한 단호한 홀로서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또 성실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의 규칙적인 식사와 무미건조한 공기에 완전히 적응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평온하던 병실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새벽녘, 잠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화장실을 가려던 말순 할머니가 그만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 크크! 하는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쿵! 쓰러진 말순 할머니는 고관절이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요양원의 고요한 새벽을 차갑게 찢어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오가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은 채 순자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이 사람아. 우리 나이의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요양원 사람들은 굳이 의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병상 생활의 시작이자 곧 다가올 불길한 그림자와도 같았으니까요. 멀어져가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을 보며 순자 할머니의 뺨 위로 오랜만에 뜨겁고 두려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떠난 빈 침대는 유난히 크고 서늘했습니다. 요양원의 일상은 늘 그렇듯 똑같이 굴러갔지만 순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찬바람이 휑휑 부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요양보호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모두가 예간했지만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부고였습니다. 고관절 수술 자체는 무사히 마쳤으나 며칠 뒤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폐렴 합병증이 찾아왔고 결국 말순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롭게 눈을 감으셨다는 겁니다. 휴게실을 청소하던 요양보호사가 빗자루를 든 채 혀를 차며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참말로 덧없지요. 살아생전에는 3년을 코빼기도 안 비치던 자식들이 돌아가셨다고 연락하니까 병원 장례식장 제일 큰 특실을 잡아다가 아주 으리으리하게 장례를 치렀대요. 조문객도 엄청 오고 리무진 연구차까지 불렀다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서는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죽어서 입는 비싼 수의, 죽어서 타는 고급 리무진 벤츠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살아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같이 먹고 아플 때 주름진 손 한 번 꽉 잡아주는 것이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임을 자식들은 왜 늘 관뚜껑이 닫힌 뒤에야 아는 척을 하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자식들의 그 화려한 장례식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신들의 알량한 체면을 세우고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비겁한 헐의 허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참으로 오랜만에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룸메이트의 부고를 가족들에게 알리며 어르신들이 우울해할 수 있으니 안부 전화를 권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같은 방 쓰시던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법 다급한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부서 이동 때문에 진짜로 정신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번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갈게요. 진짜로요. 예전 같았으면 진짜로? 하고 되물으며 또다시 바보처럼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금요일 밤부터 잠을 설치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으며 복도 출입문 앞을 서성였겠지요. 하지만 낡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을 호수처럼 한없이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놀랄 게 뭐 있냐? 다 갈 때 되니까 순서대로 가신 거지. 주말에 억지로 올 거 없다. 나 여기서 밥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차도 막히는데 피곤하게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 글자만 놓고 보면 예전과 똑같은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의 거절이 나는 짐이 되기 싫으니 네가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려 제발 와달라는 늙은 어미의 애타는 시위였다면 지금의 거절은 서늘할 만큼 완벽한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자식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얄팍한 희망 고문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마는 것입니다. 내 남은 기분과 감정을 더 이상 아들의 방문 여부에 저당 잡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가 쓰던 텅 빈 매트리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쭈글쭈글해진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형님, 형님 말이 맞았어. 결국 이 길의 끝은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하고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거구먼. 자식 등허리에 업혀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 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은 언젠가 자식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내 힘으로 감당하고 차분히 마침표를 찍어야 할 나만의 종착역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해 작은 빈 종이 상자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 그동안 고이 간직해두었던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한 번도 끼지 않고 아껴둔 옥반지와 금가락지, 손주 녀석이 대학에 가면 등록금에라도 보태주려고 꼬깃꼬깃 모아둔 낡은 통장. 할머니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어 반듯한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한번 다녀가는 날 미련 없이 몽땅 쥐어주고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음에 주면 되지, 다음에 오면 주지 하며 헛된 희망으로 물건을 끌어안고 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요양원 복지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텔레비전 보니까 나오던디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어서 숨 넘어가게 될 때 억지로 기계 달아서 숨 붙여놓지 말라고 도장 찍는 거, 그거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최근 노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산소호흡기와 기계를 달고
고통스럽게 연명하다 가신 것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마지막 가는 길의 모습을 병원비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할 아들의 손에 결정하라고 미루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 자식 얼굴 한번 더 보겠다고, 의미 없이 내 늙은 육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입니다.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의 내용을 찬찬히 듣고 맨 뒷장에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붉은 지장을 찍는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묘하게 홀가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60대, 70대 아버님, 어머님, 순자 할머니의 이 담담하고도 쓸쓸한 뒷모습이 혹시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것은 훗날 우리가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늘한 현실을 마주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은 결코 내 노후의 외로움을 책임져주는 구명조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덜 비참하게, 그리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으로부터의 완벽한 정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집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며 자부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식의 관심에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 어쩌다 오는 주말면회 한 번에 내 하루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식을 향한 그 지독한 짝사랑을 끝내셔야 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괘씸해하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지들끼리 안 싸우고 밥 잘 챙겨 먹고 살고 있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내 행복의 스위치를 더 이상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내 하루는 온전히 나의 평온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결정하고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연명치료 거부에 스스로 도장을 찍고 물건을 상자에 담았듯 내 주변의 짐을 가볍게 덜어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끼던 물건들은 내가 눈을 감고 나면 그저 처치곤란한 유품이자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내 장례는 어떻게 소박하게 치렀으면 좋겠는지, 남은 짐은 어떻게 처분할지 의식이 뚜렷할 때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이것은 결코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기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당당하고 깔끔하게 마무리지어 끝까지 나라는 사람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멋진 준비입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요양원 복도 끝에서 다시 익숙하고도 묵직한 구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소리는 휴게실을 지나쳐 곧장 순자 할머니의 병실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양손에 무거운 과일 상자와 고급 영양제를 잔뜩 든 아들 진우였습니다. 머리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미안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자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이고, 내 새끼 왔냐?" 하며 환호성을 질렀겠죠. 하지만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애타는 기다림도 섭섭함도 없는 그저 잔잔하고 고요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냐, 뭐하러 피곤한데 얘까지 왔어? 과일은 뭐 타러 이렇게 많이 사오고." 덤덤한 어머니의 인사에 진우는 짐짓 멋색한 듯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챙겨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볼 거 없다. 네 아비가 생전에 끼던 금반지랑 내가 아껴둔 옥반지, 그리고 우리 민수 대학 갈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통장이다. 가지고 가서 애들 학원비에라도 보태 써라. 아니 어머니, 이걸 왜 벌써 저한테 주세요? 어머니 가지고 계세요. 당황한 진우가 봉투를 다시 밀어내려 하자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자신의 거칠고 마른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밥 세 끼 잘 먹고 따뜻하게 자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연명치료 안 받는다고 복지사 선생님 방에 가서 도장 다 찍어놨다. 나중에 내 숨 넘어갈 때 행여나 무서운 기계 달아서 억지로 살려놓으려고 돈 쓰고 마음 쓰지 마라. 어미는 아주 편안하게 내 발로 걸어서 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네 처자식 건사하면서 잘 살아라. 그 순간 진우의 덜컥 내려앉는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늙고 초라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설고도 단단한 어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등만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던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마지막을 묵묵히 준비하고 서 있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의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틈을 다정하게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서운함도 없는 완벽한 평온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부모님은 조용히 홀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은 자식에게 끝까지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짐을 싸는 순자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닫힌 문만 쳐다보는 부모님의 굽은 등을 외면한 채 나의 바쁜 일상만 지키려 애쓰는 자식입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찌른다면 지금 당장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 혹은 가족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늦기 전에 누구의 짐도 되지 않는 나만의 당당한 마지막을 향한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